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우리가 유통상권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통상권 조사를 마지막 시간으로 하면서 이 도소매 입지는 또 파트가 틀리니까 제기장은 또 가고요. 이 유통상권 조사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체를 이제 풀어드리고요.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보지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않을 정도는 이제 제가 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요거 40페이지에 맨 위에 참고의 허프 모델에서의 고려되는 요소들을 요걸 이제 4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2014년 1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252페이지 가십니다. 252. 자, 252페이지 가시면 14번 문제가 있죠. 자, 252페이지 14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허프 모델에서의 고려되는 요소들이죠. 나왔던 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프는 이제 우리가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의 한 종류의 점포의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그 간단한 적용이 가능하여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허프 모델은 브랜드 파워는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라는 거 없죠. 그래서 매장 규모, 매장과의 거리, 소비자 출발점, 어떻습니까? 접근 제약성은 있는데 브랜드 파워가 없다는 자체는 기술됐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1페이지 가시면 남아있는 게 MNL 모형이죠. 그 전에 그 위에 박스를 볼게요. 점포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게 되면요. 점포의 규모는 점포의 상품 구색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어 소비자의 점포 선택에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점포의 위치와 크기가 점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지만 취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점포의 위치와 크기의 중요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식료품 등 일상적으로 구매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아주 가깝죠. 그래서 그 점포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수 사려고 멀리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편의품, 일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들은 점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 접근성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하는 것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스테레오 상품이나 고급 의류와 같은 상품은 점포의 위치, 자, 편의품점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품점은 멀어도 되죠. 그래서 매장 면적 등 점포 속성보다는 상표 이미지가 이 중요한 상품 선택보다 결정론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스테레오나 상품이나 고급 의료 같은 경우는 점포 속성보다는 상표 이미지가 상표 선택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고관여 아주 전문품에 대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점포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가 자신의 선호한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꺼이 멀리 가고도 이제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점포에 대한 거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어떻습니까? 편의품점이고 그 다음에 선매품, 전무품입니다. 전무품에 대한 상권이 더 범위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걸 한번 2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허프 이론인데 우리가 먼저 자 문제를 135페이지 갑니다. 135페이지 22번을 가볼게요. 135로 갑니다. 자, 22번. 자,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우리가 잘못된 건 3번. 소비자가 고려하는 대안 점포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더 다양한 기준으로 점포를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소비자가 고려하는 대안 점포가 많다고 하더라도 허프 모형에서는 매장의 크기와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여러 대안을 선택하죠. 이런 게 이제 기술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있다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6페이지 갑니다. 226페이지 가시면 01번이 있어요. 자, 01번 봅니다. 넘겨보세요. 221페이지. 자, 잠시만요. 226입니다. 226페이지 가시면 기출문제죠. 자, 우리가 226페이지 기출문제. 2014년 3회 때 문제죠. 들어갑니다. 자, 이 허프의 이론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4번을 보시면 교통 혼잡에 따른 시간거리나 매장 크기, 상품 구색도 고려하고 있어 유용하다. 자, 이건 허프예요. 도시 내의 소비자의 공간적 수요 이동과 각 상업 중심지가 포괄되는 상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 변수 대신에 우리가 거주자에서 점포까지 교통시간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학생은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거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시간거리. 이 시간거리를 주장한 학자가 허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응용해서 내겠었어요. 그래서 레일리가 아니죠. 레일리는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허프라는 자체는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갔고요. 자, 허프는 어떻습니까? 이 매장에 대한 크기잖아요. 매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3번에 MNL 모형이라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적어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다항 로짓 함수 모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980년대 이후에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위와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허프 모형 이외에 또 다른 확률적 선택 모형인 MNL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루스의 선택 공리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근거한 모델로 소비자의 집합적 우리가 선택 자료를 이용해서 공간 선택의 행동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교재로는 자, 앞쪽 파트로 가셔서 우리가 29페이지로 가죠. 자, 29페이지 가시면 신규 점포에 따른 상권 분석 방법을 제가 안 지웠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 방법에서는 모형에서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유치법, 현지조사법, 비율법이 있는데 자, 얘네 둘은 출제 빈도가 낮고요. 체크리스트, 유치법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넘기시면 체크리스트에 대한 장단점이 중요하겠고요. 유추법,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기법이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 CST 기법이 있죠. 맵 기법.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꼭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맵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유추법의 평가에 대한 장단점, 다 장단점 보셔야 됩니다. 장단점 보시고, 현지조사법과 비율법은 그냥 서술적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탈러가 중요합니다. 크리스탈러는요,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때요? 우리가 최대 도달거리가 요구하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중심지 기능을 한다는 게 출제가 됐어요. 기출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원형보다 다수의 중심지가 좋다. 레시에 대한 법칙도 이제 거기에 대한 수정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인력 법칙이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인력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중력 모형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문제가 이 경계의 분기점을 처음 주장했기 때문에 작은 쪽에 가깝다라는 거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레인 B. 자, B는 레인입니다. 레일리는 인구의 비례, 거리지구 반비례가 얘가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매를 만든 겁니다. 일단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컨버스에 대한 이론이라는 자체는 이제 거리를 재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기점 모형을 제기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컨버스는 이 선매품이나 전문품은 적용이 되는데 편의품 같은 경우는 생수 100원 사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점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률적 모형에 대한 것은 다른 학자도 있지만 허프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루스 모델은 이제 어떤 소비자의 점포 I를 선택할 확률로 그가 고려한 점포 대안들의 개별 효용의 총합에서 대한 점포 I 효용의 비례에 의한 결정된다는 것만 선택 공리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MNL 모형이 또 나온다는 걸 보는데 허프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허프는 시간거리라는 게 좀 전에 기출문제 봤어요. 그 모수가 있는데 시간거리에 따라서 교통 혼잡에 따라서 제곱이 아니라 거리 제곱이 아니라 그걸로 본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네일이나 허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컨버스까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1순위고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기출문제 넘기시면은 40페이지에 그 허프에 대한 모델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아닌 게 2014년에 나왔죠. 그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갈게요. 자, 일단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지우고요. 이제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여기 이제 페이지를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선별한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선별한 문제를 여기 천천히 또 이게 문제가 풀다 보면요. 빨리 진행하다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페이지를 적어놨고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먼저 132페이지 가시면 16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3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16번. 자, 16번을 본다면, 자, 16번을 본다면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16번에 가시면, 자, 일단 이 가로 안에 들어갈 학자나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가는 구매 결정의 점포까지의 거리보다는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질 높은 상품이나 상품 구색의 다양성, 저렴한 가격 등과 같은 쇼핑 기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네일리의 소매고요. 두 번째는 쇼핑센터에 대한 그 확률입니다. 확률을 점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리가 가깝게 매장 면적이 큰 소매 기간이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은 자, 나를 딱 봤을 때 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허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허프의 수정 모형도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달을 보시면 한 지역 내 소비자들이 구매 이동 행위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동하는 최대 거리가 우리가 그 범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에 대한 도달 거리를 나타내는 학자는 이제 크리스탈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가시면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상권 분석 중 확률 모형의 활용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모형에서 사용되는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 민감도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확정된 수치를 사용한 것이 안정하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타 문제에서 나와서 타 자격증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확률이라는 자체는 그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확정적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 모형은 확정적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확률적 점포 선택에 대한 모형이 루스라든지 허프 모형, ML 모형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의 어떤 그 점포 선택의 결정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자격증의 결정론 쪽이 아니라 확률론 쪽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그걸 딱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확률로 가기 때문에 수치 사용의 의미,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형에서는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 민감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 수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예상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좋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출문제 위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지금 이 하나 예상 문제고요. 예상 문제고, 여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기출이 됐던 거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 외에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29페이지로 가시면, 자, 229페이지 가시면, 자, 229. 자, 제3회 때 2014년 제3회 때 나왔습니다. 2014년. 3회. 자, 우리가 8번하고 9번입니다. 자, 상권 분석 8번. 상권 분석의 기법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1번. 중심지론에 의하면 최대 도달거리보다 최저 수요 충족거리가 더 커야 된다? 아닙니다. 바뀌었죠.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화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를 말해요. 그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하고 최소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하고 최소가 있으니까 최대가 더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야매입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게 크겠죠. 최대가 더 크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좀 빨리 우리가 야매로 이제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제가 예측한 것보다 이제 아까 중요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 2차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자료는 이미 기존에 수집되어진 모든 자료입니다. 기존의 타 조사를 목적으로 활용할 용도로 수집되었으나 현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정부 인구 통계 자료 및 세무 자료, 각종 유통기관의 발표 자료, 경제 관련 연구소의 발표 자료, 각종 뉴스 및 기사 자료인데, 점포 이용자, 우리가 5번의 경우는 직접적인 설문자료를 필요해서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1차 자료. 점포 이용자는 이 설문조사가 1차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9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그럼 요거랑 유사했던 게 또 출제가 되는데요. 자, 갑니다. 요거는 253페이지. 25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15번입니다. 253. 자, 253페이지 가시면 15번이에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합니다. 우편료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고요. 1차 자료는 따라서 시간이 소비되죠. 근데 2차 자료는 우리가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로 다른 사람이나 문헌 등의 자료를 촬영해서 가공한 자료이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행물이든지 연구기관의 보고서 해당합니다. 타인의 블로그의 게시물에 2차 자료에 속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올려진 자료는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입니다. 정답은 1번이다. 또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읽어볼게요. 2차 자료의 유용성 기준은 데이터의 최신성과 분석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진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적 상권 설정은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래서 고객 흡입력을 기준으로 상권 범위를 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상권 범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법은
CST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스포팅이죠. 그래서 지도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CST 맵 기법이었습니다. 유사 유추법의 하나였죠. 그 다음에 상권 자료 조사는 2차 자료를 먼저 조사한 후 1차 자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2차 자료를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가 먼저 나오는데 2차가 이제 먼저 한다는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5번 정도가 이제 15번에 5번에 예상이 또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53페이지에 15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229페이지까지 갔죠. 그러면 자, 232페이지로 갑니다. 232. 자, 232페이지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에 가시면, 자, 이거는 이제 232페이지 13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을 알고, 지구를 알고,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역, 지구,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지점이 되면서 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본다면 지역이 먼저고 부지 나중이죠. 지역, 지구, 부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지구가 먼저 있는 자체가 이제 3번이 이제 좀 유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김에 오른쪽에 16번으로 갈게요. 233에 16번으로 가시면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 상권 분석 방법들 중에서 특정 입지의 매력도 점수로 평가할 수 있지만 매출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특정 상권의 재반 특성에 체계화된 항목으로 조사하고 이를 또 바탕으로 신규점의 개설 여부를 평가하는 법으로 상권 분석의 결과를 신규점의 영업과 마케팅 전략 반영하는데요. 주관성, 변수 해석의 다양성, 변수 전적에 문제가 있어서 매출액 추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법은, 자, 우리가 체크리스트법은 서술적 방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가 30페이지 체크하십시오. 30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이에요. 1번. 다시 본다면 다시 보셔서 이 체크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하기가 용이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 변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주관성이 더 개입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없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가 25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251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251페이지에 우리가 11번입니다. 기출됐던 문제죠. 갑니다. 자, 이 이론적 상권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일단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먼저 확인합니다. 자, 네일리 모델에서는 작은 도시의 구매력이 큰 도시를 흡입된다는 것을 각 도시까지 거리 제곱. 자, 이겁니다. 아까 야매죠. 자, 어떻습니까? 네일리는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해요. 그래서 레인비라고 그랬어요. 네일리는 비다. 그래서 네일리는 어떻습니까? 네일리는 인구의 비례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네일리는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이 자격증 시험제 나왔어요. 항상 이 자격증 시험제가 거의 다 또 유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입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컨버스입니다. 소매 인력의 제2 법칙이죠. 수정을 했으니까 예리를. 그래서 이 도시에 상대적으로 흡입되는 구매력 정도가 동일한 분기점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허프는 매장 면적과 우리 거리 저항이라는 자체는 이 아까 마찰 기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거리 저항입니다. 이에 대한 가중치를 매번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상업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상품과 지역에 따라서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그랬죠.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법이라는 거 CST 분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토대로 해서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맵 CST 기법이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독일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상업 중심지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형이 육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상권이 우리가 이 상권은 중심지 거리의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의 고치 충족 거리가 일치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최대하고 최소 중에서 최대가 크지만 일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봐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자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도소매 입지서부터는 아마 내용을 다시 체크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요번 2015년에 우리가 아직 1, 2, 3회를 아직 안 봤죠. 그래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면 어디가 이제 이 일장의 유통 상권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한번 제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찔러서 갈게요.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3페이지 가시면 자, 밑에 상권의 유사 개념이 있어요. 1번.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고요. 상세권이라는 게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느낌이 올 수 있는 거는 쭉 넘겨보십니다. 넘기셔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봤듯이 15페이지 보시면 어때요? 이 상권의 계층적 구조가 지역, 지구, 부지였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 지구, 부지를 냈다는 것은 여기 한 세부적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또 17페이지도 중요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포화, 과소, 가다 상권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밑에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 우리가 IRS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중요한 것만 찍는 겁니다. 찍는다면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23페이지 가시면 상권 설정의 방법이죠.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 실사 상권 설정법, 앙케이트 이용법, 고객 리스트 통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형 실사 상권 설정법, 그 다음에 기타 앙케이트나 고객 리스트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이 오른쪽에 기존 점포와 신규 점포가 있다. 그럼 이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보다 더욱더 상세해서 보다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적게는 우리가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요. 2문제나 3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 좀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체크리스트, 유추법, 유추법에는 이제 CST 맵 기법이 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모형 방법은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최대가 최소보다 커야 된다. 그렇지만 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심지가 성립된다. 자, 소매 인력은 어때요? 레일리는 레인비,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네일리의 법칙에서 수정 컨버스에 대한 법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프라는 학자는 이제 매장 면적을 따지면서 그 거리에 대해서 그 제곱이 아니라 그 모수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시험 문제 아까 마찰에 대해서 시간거리라고 했어요. 시간에 대한 그 저항, 마찰 저항. 여기서 결정된다. 어떤 수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지면서 결정론 쪽이 아니라 확률론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레시 법칙이라는 수정 이론이 나왔고요. 자, 허프 모델이 있고 이제 그 허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론 허프 이론을 어떻습니까? 그 반대한 학자가 이제 어때요? 일본의 수정 허프 모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허프 모델, 허프 모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 아까 기출 문제 나왔었잖아요. 허프 모형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가 수정허프 모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수정허프 모형이라는 자체는 절대 허프 모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본다면 네일리 컨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컨버스에 소매에 대한 인력 법칙이 수정이라는 게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네일리가 아니라 우리가 컨버스다. 이렇게 우리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한 사람에 대한 이론이 들어가니까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이제 중심지지만 레시가 수정 이론을 했고 소매 인력은 네일리에서 컨버스가 있고요. 허프의 수정 모형이라는 허프 모델이 이제 일본에서 나왔다. 거리 제곱에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쪽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 파트가 이제 유통 상권 조사에서 이 상권이라는 자체가 염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체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은 상권 조사 입지, 그 다음에 출점을 하기 때문에 이 상권 조사에서 문제가 결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권에 대한 유사 개념,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계층적 구조, 지역, 지구, 그 다음에 부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포화, 과소, 과다, 그 다음에 우리가 IRS,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권 전략도 뭐 대상권 전략과 소상권 전략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체는 뭐 상권 조사의 내용, 상권 조사의 고려 사항은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한 번씩 문제를 뒤에 문제랑 연결시켰죠. 그런 것들은 제가 예상 문제니까 하나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고요. 또 계산 문제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아까 계산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네일리의 소매 인력,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모형에서 세 가지 중에서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예상 문제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적당하다고 싶은 거는 바로바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바로 확인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학습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 파트에 대한 우리가 상권에 대한 유통 상권 조사는 끝났고요. 그래서 상권의 개요, 상권 설정 및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도소매가 있잖아요. 도매상과 소매상에 대한 입지에 대한 개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4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매 입지와 소매 입지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도매 소매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도심 입지라는 이 도심이 CBD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CBD라는 자체를 이제 보면서 쭉 내용들을 우리가 쇼핑센터도 있고요. 쇼핑센터 자체가 이제 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쭉 넘기게 되면 이제 복합용도 개발 지역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도소매 입지도 입지용별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 및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자체에 대한 우리가 제가 논문을 쓴 게 이제 입지 파트를 썼는데요. 입지에 대해서 이제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건 어떤 거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유통은 상업 입지죠. 상업 입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게 아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구매 관습에 따른 상품과 상점에 대한 분류를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공간 분배 원리라는 피터란 학자의 우리가 또 상점의 분류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 점포에 대한 입지 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조사에서 입지를 한 다음에 출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가고, 점포에 대한 위치 선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매 입지 평가에서 이제 수요의 추정이 중요하겠죠. 수요급에 대한 측정. 우리 소매 포화 지수 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에 대해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이제 입지에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쓴 우리 교수님이 입지에 좀 대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넬슨의 소매 입지론을 8가지 원칙을 또 얘기를 해요. 양립성을 제일 강조하는데요. 양립성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쭉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그 도소매 입지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입지별 유형, 입지 선정 및 분석, 경쟁 점포에 대한 분석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점포에 대한 개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법률적 검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법에다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점포의 개점과 또 폐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점 전략은 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1장, 2장, 3장 중에서는 유통상권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출제된다고 놓고 특히 요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장을 입지하는, 저도 이제 그 입지 파트에서 이 유통실무를 또 강의를 합니다. 딴 데서. 그러면서 유통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은행에서 옛날 지원받는 그런 강의를 또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창업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입지에 대한 것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느 정도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옛날의 학자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이라는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는 자체가, 입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산업에 따라서 입지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지만 지금 3차 산업으로 들어서죠. 그래서 이 이론들이 거의 다 이제 3차 이론에 대해서 이 상업지에 대한 입지론으로서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굉장한 기준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상권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통에,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통 상권 조사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도소매 입지하고 그 다음에 점포 개점 전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상권 조사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중간중간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연결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걸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도소매 입지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시간에 좀 짧게 끝났지만 자,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도소매 입지와 3장 점포 개점 전략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